안녕하세요. 예술철학과 사랑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네 번째로 절대 닮고 싶지 않는 나의 부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가족 가운데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부모가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가 닮고 싶고 또 우리에게 정말 깊은 사랑의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절대 닮고 싶지 않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씩 아버지처럼 절대 되지 않겠다 또는 이제 어머님처럼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그대로 닮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를 그대로 닮는 경우들이 되게 허다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애착을 이야기하면서도 논의를 했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아이들이 양육되면서 이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사랑 방식이 어떻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뭐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방식을 살펴볼 때 자기가 답습해왔던 그런 양육 방식 또 사랑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족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 잘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되게 왜곡된 사랑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가족 역동 심리학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60.7%가 이제 부모의 삶을 닮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8.1%는 부모의 삶을 절대로 닮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부모님들부터 여러 요소들을 물려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같은 형태의 데칼코마니적인 삶을, 데칼코마니적인 사랑의 방식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닮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도 닮게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배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이 자기 분화의 관계, 우리가 부모로부터 성장하지만 특별히 그 성장의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분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가 자기에게 내리주는 그런 어떤 사랑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랑들이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면 그거는 이제 의존이나 복종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삼각관계, 자신이 뭐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제3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뭐 대안이나 어떤 한풀기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이 과연 이제 유의미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용서하기, 내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이런 어떤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특별히 이제 이거를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용서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필요한데, 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조부모의 삶 사이에서 불행의 반복에 대한 유사점을 발견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자, 불행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 반복이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관계에서 똑같은 문제로 일어나요. 자, 이게 이제 유사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자, 막연하게 이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유사점을 발견하면서도 그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는 인식할 수도 있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죠. 그게 아닐 거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뭐가 문제가 있지? 그 문제가 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지 알고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게 문제구나,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좀 살펴볼 수 있죠. 인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트랙이, 또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말들, 행동들, 이런 어떤 의사소통들에 대한 반성, 그런 반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메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패턴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런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우리가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가족은 한 묶음. 자, 한 묶음, 한 다스.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는, 또는 이제 우리에게 힘든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슬픔들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상담가들이 쏟아내는 말들 중에 모든 문제들은 항상 가까이서 터지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뭐 부모야, 엄마야, 아빠야, 이런 문제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이 애착 이론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다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이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믿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도나 친밀감들을 의존해서 이제 부모가 하나의 우산이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원점, 항구가 되는데, 그 부모들을 믿었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죠. 자신도 이제 전혀 이게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엄청 큰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루밍해져 가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상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자, 보엠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을 통해서 이 가족 내에 계속해서 걸쳐가는 문제들, 특별히 이제 가족과 연결된 나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들,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품성과 나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하는 태도, 삶의 방식, 이 세계관들을 형성하는 것들은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떻게 나의 점진적인 자아 개발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레이 보우에는 특별히 이제 조현병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조현병을 얻게 되는 기본적인 그 구조가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자가 왜 이 조현병에 걸리게 됐을까, 이런 왜 정신병에 걸리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자에게 그
던져지는 엄청난 형태의 중압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미치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강한 영향력이 있고 그 강한 영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가족의 일부분이 있다. 특별히 이제 그게 어머니, 뭔가 이제 자신을 압도하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그 강압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어떤 개입에 의해서 나의 그 욕망이나 욕구들이 좌절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이제 조현병에 걸리더라라고 이제 머레이 보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현병 환자들의 모자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강렬한 애착과 격리 불안, 자,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아들에게 또는 엄마가 딸에게 너무나 애착을 보이고 있죠. 그것도 강렬한 애착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너는 나의 일부야, 또는 너는 나의 그 하나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뭐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엘리트 우먼이신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좀 아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해요. 뭐 이분들은 이제 남편과 그 부인이 이제 서로 사회적으로 이제 의사라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기들처럼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면서 동시에 뭔가 관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디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고 아이가 뭘 하는지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핸드폰 켜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커다란 애착 또는 이제 격리 불안을 가지고 있죠. 또 아이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망하게 될 거야. 뭐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뭐 죽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엄마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이게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조현병 환자가 모자 관계에서 겪고 있는 이 강한 불안과 격리 불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그 좋게 평가하면 가족이니까 돌봐야지 않느냐, 엄마니까 엄마로서 의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들을 유발을 시키면 조현병으로, 정신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장난감 모빌처럼 어느 모빌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쭉쭉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하나를 터치하면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울리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용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런 정서적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불안감들을, 여기에 있는 불안감,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에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애착 불안이나 격리 불안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조현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보엔에 따르면 이런 자신의 뒤에 있는 너무나 애착을 보여주는, 그리고 격리 불안을 겪고 있는 엄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흔적을 만들어가고 아니면 흔적을 지워주는 이런 역할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가족은 한 묶음이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 너는 힘드니까, 너는 아프니까, 너는 좀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방식.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공간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가족은 한 묶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관계들을 이제 모자 공생이라고 보에는 부르고 있죠. Mother Child Symbiosis라고 하죠. 심은 이제 같다라고 하는 말이고, 비오시스는 살다라고 하는 거.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웅동체처럼, 뭐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할 때 이제 남자, 여자 한 몸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한 몸이었는데 제우스가 인간이 너무 교만하니까 반절로 나눠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이제 이 나눠진 반쪽, 소울메이트죠.
자신의 나머지 반쪽, 알테르에고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반쪽을 찾아다니는 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모자 공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원래 이제 한 몸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한 몸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환상이나 그런 애착들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일부였잖아요. 자신의 일부에서 나온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필요하고 경계짓기가 필요한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신체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정신적 일부인 것처럼,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별개의 개체인데 하나의 존재 또는 이제 하나의 자아로 간주될 정도로 이것이 너무 밀착화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포유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포유류는 출생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 젖, 엄마의 이제 모유 이런 수유가 필요하고 엄마의 그런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융합과 공생 상태를 갖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일정한 시기예요. 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자, 독립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된다. 개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인디비주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디비주얼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나눠져 있는 어떤 개체로서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개입,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의 개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뻥 터져버리는 거죠. 자, 아이하고 엄마하고, 특별히 이제 성인 자녀들하고 어머니하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제 10대 후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강렬한 이제 공생 관계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거를 또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정서적 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서적 장. 자, 이제 정서적 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특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서적 장 안에 정서적인 단위들이 있죠. 단위들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서적 안에서 이제 이 유닛들이 이게 이제 그 정서적 장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라면 여기에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어떤 유닛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유닛들이 이제 뭔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닛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 굉장히 힘들겠죠. 하나의 유닛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해줘야 이게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자 공생이 돼가지고 또는 이제 이런 관계, 공생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잘 기능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제 이론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또 이제 자신도 알코올 중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모 세대에서 문제가 또 아들 세대에도 똑같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모자 광생 관계에 있는 또는 이제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또 나중에 자신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또 집착하는
이렇게 집착하는, 그리고 뭐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집착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또 집착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살에 이제 다영 씨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출산에 대해서 이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욕망이 큰데, 동시에 이제 무의식의 밑바닥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갖고 싶지 않은 이제 이유가 자신의 삶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 자신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태도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것처럼 나도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죠. 자, 어릴 시절을 다영 씨가 이제 반추를 해보면 부모님이 자, 어린 시절 계속 이제 반추를 해보면 부모님들 계속 싸우셨어요. 무슨 문제인지, 뭐 경제적인 문제인지, 뭐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계속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에 지친 이제 엄마를 위로하려고 다영 씨가 이제 다가가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리가, 왜 너까지 귀찮게 구니?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엄마가 제일 사랑스러운데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하죠. 뭐 엄마가 이제 이런 거를 정말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이제 이 남편과의 싸움 때문에, 아빠와의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제 푸념거리가 나왔는데, 아이에게는 이제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요.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면서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아유, 저리 꺼져, 이 애물단지야. 자신에게 이제 이런 과거의 슬픈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 엄청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엄마가 나를 거절했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제 절망감을 느낀 거죠.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영 씨는 자신이 과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또 아이에게 주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심리적으로는 이제 무의식 속에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뭐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뭐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는 그런 부모와 사랑을 주고받았다라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또 우리가 연애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삶 속에는 이제 만성 불안, 크로니컬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만성 불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성 불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성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그 연합에 대한 어떤 강한 압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가족은 하나다라고 하는 연합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포유류이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이런 어떤 모자 공생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일정 연령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연합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가족이든지 뭐 공동체든지 뭐 회사든지 이런 어떤 정서적 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적 장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뭔가 이 연결고리를 좀 아름답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이제 연합에 대한 압력이죠. 이 연합에 대한 압력 때문에 누구나 끊임없이 그 낯선 상황, 낯선 공간 또 상황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 만성 불안, 크로니컬 앵자이어티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없애려면 자, 분화를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거리 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너는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서로의 선 긋기, 경계 긋기, 또 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성 불안하고 분화는 이제 제로섬처럼 분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만성 불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만성 불안이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이제 분화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좀 냉철하지만 필요한 것은 자주성과 자율성이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제 노예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슬레이브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건 정치 경제적으로 뭐 식민지에서 뭐 팔려온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 노예는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성.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자꾸 부모나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결정 못 하는 거예요. not to be죠, not to be. 살 거냐 죽을 거냐. 항상 뭐 이럴까 저럴까, A일까 B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이제 자주성, 자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뭘 해도 항상 우리에겐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후회가 남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비용, 비용을 철저하게 따져야 되긴 하지만, 자, 이거는 이제 삶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이제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긴 한데, 자,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내가 후회를,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걸 원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고 이걸 하면 내가 기쁠 것 같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주성과 자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큰 상처겠어요. 근데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S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될 때 기뻐하지 마시고, 또 뭔가 정말 안 된다고 할 때도 막 슬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적으로 살고 자율적으로 산다 그러면 항상 선을 향해서 지향한다. 그 총합은, 썸은 무조건 1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신이 주체성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에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왜 자유가 필요한가? 이게 미리 이제 자유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아무리 자신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1000명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가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고 가장 행복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죠. 다수의 폭정. 제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데, 다수결이 하는 게 다 옳은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다수결로, 자, 섹시즘 얘기했었죠, 옛날에. 자, 여성차별주의, 다수주의 가지고 그 노예제도 다 찬성했어요. 자, 다수가 원하는 게 항상 100%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추구해야 되냐? 진리를 추구할 필요 있죠. 진리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내리는 게 진리인 거죠. 우리가 뭐 수학적 진리나 뭐 논리적 진리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옳으냐?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서울대학교 그 표어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인데, 진리가 베리타스, 나의 메아 룩스,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뭐예요? 자주성과 자율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에 대한 의식, 우리 아들, 우리 딸, 계속 거기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또 이 사람, 물론 이제 너무 뭐 가족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도 안 하고, 이건 뭐 너무 이제 냉철한 뭐 냉혈한처럼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게 극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율성과 자율성을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거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제 만성불안,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계속 불안감, 이건 이제 연합에 대한 내가 지금 챙겨야 될 사람인데,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인데, 뭐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그 안 좋은 압력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대인 관계에서 이제 완벽한 분화, 뭐 이거는 이제 로빈스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완벽한 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건강한 관계는 있어요. 자, 몇 대 몇? 60대 40이나 뭐 70대 30, 50대 50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이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분할을 할 것인가, 이제 보헤인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기 분할은 이제 differentiation of self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ifferentiation, 여러분 difference라고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하고 너는 달라요. 뭐 쌍둥이도 똑같이 DNA가 유전자가 똑같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 가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정서적인 장에서, 자, 디퍼런스를 가져야 된다. 나 자신을 차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차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뭐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릴 때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그 연필이나 볼펜을 쓰는데 전부 다 검은색을 쓰는 거예요. 검은색.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색을 쓰거나 또는 이제 파란색을 써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이제 뭐 만년필도 마찬가지고, 만년필 잉크도 마찬가지고, 볼펜도 마찬가지고, 검정색은 전혀 없어요. 다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아니면 이제 다른 색깔들을 쓰는데, 자, 이것도 의도적인 거죠.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금기시됐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초등학교 때 반장하면서 떠드는 애들 적는 거를 이제 이 빨간색으로 아이들 이름을 적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느냐.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보세요. 대부분 다 차들 보면 무채색이죠. 검은색, 흰색, 뭐 회색, 뭐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것들 이제 튀면 뭔가 이제 반반의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 조금 이상하네, 이질적이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보헤는 자, 우리가 이 정서적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만성 불안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신만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죠. 자신만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어야 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될 때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핍이거든요. 결핍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름 때문에 찾는 것들인데, 자, 성적 매력도 마찬가지고 정신적 매력도 마찬가지고, 다 다름, 뭔가 이제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의 다름에 의해서 끌리는 거죠. 다름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옷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계 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계 일학. 자, 닭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있으면 어때요? 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방식들을 갖고 있는 좀
고민해야 되는 점. 이게 이제 보엔이 이야기하는 자기 분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적으로는 이제 이 사고와 또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져야 되고, 또 대인 관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분리를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서 자신만의 특정한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 내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좀 잘 구분을 못해서 이 감정을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이 사고하고 감정을 잘 적절하게 배회를 잘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감정적인 충동을 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 분화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 있어서, 자, 정신 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라, 그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엔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인 관계에서 이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자주적 정체감, 아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대인적 관계에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identity.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자주적 정체성이 없으면 이제 쉽게 몰려가죠. 몰려가서 나하고 타인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권위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아빠나 엄마나 이런 어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지시나 의견들을 쉽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세대와는 좀 달리 이런 어떤 대인적인 관계에서 분화가 굉장히 너무 발달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분화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려주는 어떤 지시라든지 의견에 너무 쉽게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쉽게 이제 융화되지도 않으면서 또 동시에 이제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관계. 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융화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100% 융화도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관계는 또 친밀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적절한 그 긴장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고려하지만 나는 마이 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이 웨이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앞에서 보엔이 얘기했던 자기 분화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 특별히 이제 조현병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제 미분화된 가족이다, 미분화된 가족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미분화된 이제 가족에서는 온 가족이 한 덩어리가 돼요. 감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고 정서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반 자살이죠. 동반 자살. 가족끼리 동반 자살, 연인끼리 동반 자살, 뭐 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미분화된 가족 자아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서적 반응들을 제어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언뜻 보기에는 되게 그 끈끈한 가족 관계, 끈끈한 정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가족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 또는 이제 심리적인 또는 이제 정신병적인 질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반성불안, 이제 두 번째 자기불안, 이제 세 번째 이제 삼각관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관계는 이제 이 만성불안이나 자기분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제 불안이나 긴장, 이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만드는 그런 장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 불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불안은 이렇게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애착 욕구라든지 개별화 욕구가 이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아내와 남편은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하려고 뭔가 해결책들을 강구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이제 이 삼각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내는 이제 사랑받고자 하고 이제 의존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내가 자녀와 특정 관계들을 맺게 되면서 남편을 이제 아예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삼각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런 이제 1차원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1차원적인 관계가 이제 서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의존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 자녀인 C, 딸이나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관계들을 투사하는 거죠. 남편에게 받고 싶은 또는 이제 아내에게 받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들을 자신의 자녀에게 해주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자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렇게 서로 트러블이 있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또 뭐 측은지심에 의해서, 처음에는 측은지심에 의해서 아빠는 엄마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런 관계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그 인간 관계들이 단절이 돼버리고, 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원만한 형태의 관계들이 아예 깨져버린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대처할 만한 다른 구성원들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이제 힘겹게 서로 노력을 할 텐데, 일단 다른 대체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아내와 남편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삼각관계를 이동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삼각관계는 이제 가족 간의 미분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제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미분화를 지속시키는 것이고, 이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왜냐하면 남편한테 받아야 될 또는 아내한테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들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이제 뭐 아들이나 딸한테 그걸 요구하는데, 남편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이에게 뭐 이제 공부하라고 하고 뭐 과외를 시키거나 아니면 과외 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이 우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에너지를 다 아이한테 쏟는 것들이죠. 왜? 남편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성공을 통해서 남편과 갖지 못했던 그 원만한 그 관계, 그 구멍이죠. 그 홀을 아이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아이에게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는 이런 경우들, 아이나 딸에게 이제 모든 걸 경우들이 바로 이제 이 삼각관계에서 보여지는 가장 긴 특징이다.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갖고 있는 이제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툴이 바로 이제 삼각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뭐 아이에게 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죠. 뭐 직장이라든지 사회, 뭐 애완동물, 텔레비전, 취미 활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가족 내 구성원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긴장이 해소되지가 않는다라면 뭐 여기처럼 이제 물건, 대물 관계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인 대인 관계로 형성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과도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에너지가 아이에게 가게 되는 것들이죠. 자, 밖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족원의 분화가 정도가 낮고 이제 융합 정도가 이제 높을수록 이 삼각관계가 가장 크게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핵가족 정서가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공동체 문화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이어져 오다가 산업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지만 오히려 더 역으로 가족을 더 적게 형성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1인 가족 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육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혼자 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정서들이 또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형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가족 정서 체계가 이제 보에는 다세대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핵가족 정서 체계를 보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가족 내 정서적 기능을 설명하는 이제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학습한 방식으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장을 다세대에 걸쳐서 반복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핵가족 정서 체계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보인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갖고 있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분화 수준이 이제 1단계다. 그러면 이제 1단계의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만나게 되고 2단계다. 그러면 이제 2단계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연애나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폭력이 이제 있는 사람, 아버지한테 이제 맞는 사람이 또 왜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궁금증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폭력을 당했던 사람 그런 노출됐던 사람들은 자 이제 그 비슷한 형태의 폭력적인 그런 어떤 남자들을 맡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분화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들이 생긴다는 거죠. 조금 이제 아빠한테 뭐 한 10대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 한 8대를 맞는다. 7대를 맞는다.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아빠보다는 몇 대 더 안 때렸으니까 더 선하다. 더 좋다라는 식의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죠. 왜냐? 계속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맞은 거를 7번 맞았다. 6번 맞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리는 그런 부모들에 대한 뭔가 그 압도적인 무의식에 있는 그런 압도성, 나는 이제 저 사람의 리더십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화 수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처들이 또 서로에게 전이가 되면서 상대방과 잘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때리는 남자도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가족이 분명히 그런 폭력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공유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폭력성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는 거죠. 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조사가 있었죠. 어떤 이제 남녀가 이제 부부인데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해가지고 다 이제 사진을 조각조각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제 이거를 다른 신체들의 조각들과 이제 섞어놨어요. 섞어냈는데, 자 이제 남편이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눈 스타일, 뭐 코 스타일, 입 스타일 이제 다 고르라고 그러니까 몇 개를 골랐죠. 몇 개를 골랐는데 그 몇 개 고른 게 다 자기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남편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이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정들이 자 원가족의 특징들과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위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내적인 걸 이야기할 때 이 보이는 핵가족 정서 체계에 따르면, 자 우리는 이 비슷한 분화 수준에 따라서 그 원하는 남성성, 원하는 여성성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장에서 자라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요소들을 결정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서로 이런 어떤 비슷한 유사점들 때문에 끌렸는데 정서가 발달을 못했죠. 그래서 제한된 정서 자원이에요. 제한된 정서 자원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들을 투사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한 형태의 이제 새로운 융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안 큰 거예요. 키가 안 큰 거예요. 그 정서적인 키가 안 큰 상태에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아이들이 그냥 육체적인 끌림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냥 뭐 로미오와 줄리엣식의 사랑을 나누는데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치유나 그런 것에 대한 해결점들을 상대방에게 투시하는데 되겠어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전혀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사랑의 역할들을 이제 못하는 것들이죠.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제 이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서로 독립적이지 못할수록 서로 이제 의존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정적 의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불만이나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가족 정서에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 역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우자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의 불안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편중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우울증하고 이런 어떤 정서 역기능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제 집중되는 거죠. 남편에게만, 아니면 이제 아내에게만. 자, 두 번째는 이제 만성적 결혼 갈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특징들인데, 이거는 이제 가족의 불안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둘 다 나타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정서적인 괴리하고 과잉 애착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보다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의존하려고 했을 때, 또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지배하려고 할 때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안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자녀의 역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족의 이런 어떤 불안들이 특정 자녀에 쏟아지는 경우들이죠. 아들이나 딸에게 쏟아지는 경우. 이거 둘 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부모 둘 다의 미분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잘못된 특징들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가족의 문제 어디서 터지느냐? 아이를 통해서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의 문제 가장 이제 신체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 신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이제 상처가 나는 것처럼, 가족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제 아이인데, 그 가족 전체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이런 또 만성 불안이나 만성적인 두려움들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를 보면 가족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의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알아야 할 것들 다섯 번째, 가족 투사 과정.
패밀리 프로젝션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가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미성숙한 이제 부모는 이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 체계로부터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가정, 가장 취약한 아이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하게 돼요. 아이에게 뭐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내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돌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부모가 자신의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투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장 그 만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여린 그런 아이에게 또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불만들, 욕구들을 투사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가족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미숙함에 많이 노출된 자녀는 부모하고 융합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또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가 뭘 하든지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을 찾고 그것에 이제 연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에, 굉장히 이제 미숙한 아이,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또 그 부모와의 융합에 더 신경을 갖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가 부모하고 관계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정서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막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부모의 관심들 여전히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아이가 이 부모와의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비행청소년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부모가 볼 때 안심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 하면서 여전히 부모의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성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적 단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모셔널 컷오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불안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우에 아예 이제 부모와의 접촉을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신도 살려고 이런 어떤 투사가 많이 개입될수록 불안이 증대가 되고, 그 불안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이제 오게 되면 말을 하지 않거나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 또는 이제 접촉의 단절,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보면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뭐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룸을 구해가지고 자취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보적인 형태의 정서적 단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개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왔던 그 부모의 그 통제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해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건강한 부모하고는 다르다. 건강한 부모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미해결된 갈등을 부인하는,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건강한 분화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성, 독립성, 자주성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하게 이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숨어 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제 해방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피상적으로 대화하거나 뭐 잠시 방문하거나 짧은 통화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미해결된 애착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족 내의 불안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취약한 개인, 자, 가족의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취약한 개인이 이런 불안이나 융합을 통해서 뭐 알코올 중독, 조울증, 강박증, 조현증 이런 어떤 역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계속해서 뭐 부품만 바뀌면 사람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불안, 두려움에 노출됐을 때 그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나 용량이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조울증, 강박증, 조현증 이런 것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개입하거나 너무 그 의도는 좋아해 측은지심 의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 하는 기능들을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너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다 해줘야 돼. 그거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다 해주겠어. 내가 알아서 해주겠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자, 가족 내에 내려오는 어떤 잘못된 유산, 이런 어떤 잘못된 유산을 이제 바꾸려면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드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자들,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뭐 마약 중독이든지 중독자 아이들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이제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don't trust, 그다음에 don't talk, 그다음에 don't feel.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뭐예요? 믿지도 말고 이야기도 말고 느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말을 하지 않느냐, 뭐 그냥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느끼고 있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이제 불일치되는가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는 스스로 잘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만성 불안, 만성 질환에 이제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부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부모를 우리가 이제 용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치유다, 그죠? 이제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응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뭐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관심을 이제 줘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이제 2단계예요.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1단계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2단계죠. 상처를 알고 뭘 상처를 입었는지 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일 경우에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부모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또 내가 용서해도 뭐가 변하겠어? 라는 의식이 되게 강하죠. 내가 용서해도 우리 부모님이 뭐가 변하겠어? 변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용서를 해서 부모가 변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해서 자기가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 그걸 우리가 이제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합리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불합리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계속 A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나만 힘들죠. 자, 그런데 이 용서나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 B의 관점으로 가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주선을 탔는데 우주에서 계속 틱톡틱톡 소리가 나요. 자, 이거 처음에는 소음으로 들리죠. 소음으로. 뭐가 고장났으니까 지금 이런 소음이 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4분의 3박자 뭐 왈츠나 미뉴에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이 되는 거죠. 자, 동일한 물리적인 요소는 항상 항존하지만 불합리한 세계죠. 근데 여러분들이 A 세계관이냐 B 세계관이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걸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자, 이것이 여러분의 미뉴에트나 왈츠처럼 음악으로 들릴 수 있으면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부모를 내가 용서해도 뭐가 변하겠어. 부모는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용서하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편적 용서하기입니다. 방편적 용서하기는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도구로서 용서를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도덕적인 결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신은 이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남편이 죄책감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적의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할 기대적 용서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경우들이죠. 요즘에 이제 뭐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폭력했을 때 뭐 자기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가족 다른 구성원들이 아버지니까 용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역할 기대적인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경우. 자, 여기서도 이제 용서는 겉으로만 이루어지지 마음속으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용서가 뭐냐? 바로 이제 진정한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진정한 용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가해자를 향해서 내적 태도나 감정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호의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형태의 용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용서와 반대되는 이제 거짓 용서는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이제 진정한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거짓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이제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잊어버리는 하고 용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적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픈 거를 여러분들이 복귀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아프게 했는지 그 아파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직면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용서는
이 변명이나 합리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제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거를 승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뭔가 피치 못할 사람들이 있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들을 했는데 왜 나쁜 행동들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나 합리화나 뭐 그 자기의 설명들이 주구장창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유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고 이제 변명이나 합리화를 만드는 것은 또 진정한 형태의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상처를 직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복적인 뭐였죠? 그 회복적인 기억도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이 또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용서는 참거나 묵인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우리가 이제 회피가 안 좋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참거나 묵인해 주는 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의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이제 격려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용서는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와 또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어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복구되는 건 아닌 거죠.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봤던 마음의 상처, 그 깨진 그릇이 다시 복구되는 것들은 아닌 것들이죠. 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는데 거기 깨졌어요. 거기 깨진 거에다가 뭐 본드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그 원래 뭐 고래청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법적인 처벌과 면제도 다르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용서와 거짓 용서의 이제 차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오해들 중에 하나가 또 용서하기는 이제 정의 실현과 구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당한 일을 용서를 해주면 정의 실현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용서하고 정의 실현은 이제 다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용서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의 실현은 두 번째 문제고, 이건 1단계, 2단계인데, 이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서가 필요하다. 그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입혔던 그 부당한 상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바로 용서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의 실현은 또 다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이제 없어지지 않느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과 법적인 처벌, 또 용서하는 것과 또 어떤 격리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 부당한 사실, 부당한 어떤 그 기억들에 대한 그 인식, 이것이 이제 출발점으로서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매 맞은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화해를 하고 폭력을 참으며 사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용서하는 것과 이 폭력을 참으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격리라든지 다른 조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거짓 용서, 예를 들어 망각, 변명, 참기, 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고, 그것을 바꾸는,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와 잊어버리고는 다른데, 이거 용서하는 것은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상처를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를 잘 떠올리지 않고 상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진정한 형태의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나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는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나를 자유롭게. 내가 갖고 있던 그 암울한 그 덩어리들. 이게 이제 카오스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 카오스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의 상태. 질서의 상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너무 여기서는 이제 불안이죠. 뭔가 이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뭘 어떤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유가 생기는 것인 거죠. 자, 용서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사람,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죽기를 바라지만 내가 정작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중독에 빠지거나 또 뭔가 이제 그 안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을 속박하는 거다. 내 영혼을 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자기 치유, 그 다음에 자기 회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서는 이제 바람직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갈등이나 상처로 파괴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떠올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도 보면 뭐 이제 밤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코지를 당했던 사람들 보면 밖에를 못 나가요. 밖에를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그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새로운 형태의 그 스텝 어워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런 그 단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용서는 또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이건 이제 약간 거시적인 건데 뭐 지역이나 국가나 종교 이런 어떤 갈등들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인종 차별 정책, 백인들 우대 정책 여기에서 이제 그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넬슨 만델라가 이제 투옥되고 엄청난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그가 석방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했죠. 자기를 그렇게 한평생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용서하는 이게 바로 이제 백인들을 용서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바람직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과정, 어떻게 이제 용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상처를 직면하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나의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어떤 부정적인 영향.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기록을 해보세요. 자, 상처는 절대로 감추려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도 뭐 종기가 나가나 이러면 그걸 이제 잘라내고 계속 이제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자, 상처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거는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자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직면했을 때는 이제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전략을 짜고 그걸 선택하고 이제 그거를 실행할 그런 필요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부정적인 해결 전략은 회피하거나 복수하는 것들이 있죠. 아예 이제 보지 않거나 복수하는 경우, 이제 이에는 이, 뭐 귀에는 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회피는 상처를 이제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들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복수를 해야 되냐? 이제 복수는 또 이제 악순환이 형성이 되는 거죠. 피해는 또 다시 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수나 회피는 긍정적인 형태의 해결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이제 심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인 전환은 용서라고 하는 방식,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은 쉬운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제 진정한 용서의 이제 전략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자신을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저 사람이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또는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왜 이런 행동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좀 다가가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언더스탠드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 본다라고, 밑에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왜 나한테 이제 이런 상처를 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측은지심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제 왜 그런지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제 공감하고 측은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이제 필요하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인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교적인 신념이 필요한 것들이죠. 뭐 예수나 석가나 부처나 모두 다 자신들이 뭐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정말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치면서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누려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실수할 사람도 하나의 이제 고유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고급 단계로 가서 이제 상처를 이제 흡수하기.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그거를 상처를 페이백하지 않겠다, 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감내하겠다. 나의 그런 고통들 내 세대에서 나의 어떤 삶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고통의 의미,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이죠. 고통의 의미 또 삶의 목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상처 흡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은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불합리하는데 왜 불합리가 나에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이제 목적이나 의미, 어떤 이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거를 이제 복수하려고 하면 삶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6월달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돌이 튀어가지고 제 유리가 깨졌어요. 가지고 이거 수리하는데 50만 원이 들었어요. 운전 경력 지금 30년 정도인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욕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었을까? 어디 이제 주변에 가고 있는 트럭, 이거 한번 다 CCTV 조사해가지고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나한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나 중요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 자신을 좀 내면화시키고 어떤 평안함을 갖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수동적이다,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느냐, 뭐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서 뭐 그것을 복수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형태의 용서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커다란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또 그 상처를 흡수하려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하나의 이제 선물을 하세요. 편지를 쓰든 뭐 예쁜 형태의 뭐 조각이든 뭐 책이든 선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서하고 있다는 이제 토큰을 주는 거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안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별히 이제 전문가들, 상담 전문가들이나 자, 여러분들보다 이제 좀 더 성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용서한다, 용서하고 싶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언하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언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갈등들을 이제 털어버리는, 이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적인 문제, 다른 문제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상처를 내가 스스로 흡수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새롭게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그대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죄를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왜 우리가 용서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힘들게 하는 가족 간의 트라우마들,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미움, 또 미움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용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인들,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뭔가 이제 자주 선물하시고 자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자주 그런 상처 속에서 이 사람과의 어떤 의미, 어떤 중요성들이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내가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